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나폴리탄 괴담입니다. 나폴리탄 괴담은요, 다른 괴담들과는 다르게 한 번 더 생각해봐야 그때서야 으스스함이 몰려오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 괴담, 생각이 필요한 괴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DC 인사이드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었거나 혹은 추천수가 많은 그런 글들만 골라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괴담들이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시지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다. 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어떤 글인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이유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전부 그 아이였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문득 떠오르는 건 늘 그 웃음이었다. 작고 말이 많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아이. 그 아이를 지켜보는 일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에서 꽤 괜찮은 아버지인 것처럼 느껴졌다. 결혼은 26에 했다. 요즘 세상 기준으론 꽤 이른 편이었지만 나는 일찍 가족을 꾸리고 싶었다. 아내와 나는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도 다녀보고 한약도 먹었다. 그렇게 10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눈이 또렷했다. 아내는 생글생글 웃는 게 나와 닮았다며 기뻐했다. 나 또한 아이의 그 미소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이 아이를 낳은 것이구나 싶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사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 갑자기 찾아왔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밤늦게 마트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신호위반 차량에 그대로 치였다. 한동안 그 사고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저렸다. 술은 기본으로 달고 살았으며 병원까지 다녔을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날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 정신을 차리게 됐다. 나까지 무너지면 이 작디 작은 꽃을 누가 책임지랴. 그때부터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이를 위해 퇴근 후엔 장난감을 사오고 잠자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내 일상이었다. 내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아이는 기대보다 더 씩씩하게 자랐다. 유치원에서도 말을 곧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모범생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크게 보채거나 투정 부리는 일 없이 늘 고분고분했다. 우리 딸은 아빠 말을 참 잘 듣네. 사랑해. 그 말을 할 때마다 아이는 꼭 고개를 끄덕이며 하고 웃었다. 저 웃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아이의 웃음 하나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활기가 돌았다. 고요한 시냇물 같았던 아이에게 독특하면서 이상한 취미가 생겼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 정확히 말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서였다. 아무래도 혼자 키우다 보니까 하나하나 챙겨주기 버거웠다. 등하교는 잘 했는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챙겨주기 위함이었다. 아이의 친구들 또한 스마트폰이 하나씩은 있다길래 따라 사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나 게임에 중독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아이가 핸드폰을 갖자마자 했던 행동은 거실에서 TV를 보는 나를 사진 찍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하긴 결국 남는 건 사진이니까 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같이 사진 찍자고도 했지만 본인은 괜찮다며 내 사진만 찍고 싶다고 답했다. 거기까지도 신기했는데 내 사진을 찍는 것은 항상 집 안이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는 나, 주방에서 요리하는 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나,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양하게 내 사진을 찍었다. 다른 아이들은 핸드폰을 사주면 게임만 한다던데 내 아이는 사진에 저렇게 몰두하는 거지?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정통신문이 도착한 날이었다. 아이가 먼저 잠들었을 즈음 나는 가정통신문의 안내를 읽었다. 최근 스마트폰 사고가 늘어나 부모님은 아이의 스마트폰에 보호 어플을 다운받아 달라는 안내였다. 그런 어플도 있었나 하면서 보호 어플을 다운받기 위해서 아이의 스마트폰을 열었다. 그때 문득 갤러리가 보였다. 아이는 내 사진을 보관 용도로 찍은 걸까? 가짜는 궁금증을 못 이겨 갤러리에 들어갔다. 당연하게도 아이의 갤러리엔 내 사진으로 가득했다. 참 귀여우면서도 별난 아이야 라고 생각하던 사이 못 보던 내 사진이 있었다. 자고 있는 내 사진. 아이의 갤러리 속 내 사진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아 어둡기만 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듯한 나를 코앞에서 찍은 듯했다. 촬영 시간을 확인하자 새벽 3시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날 찍은 것이었다. 당황스러웠다. 대체 이건 왜 찍은 거지? 머릿속은 의문만 남았다. 하지만 의문이 섬뜩함으로 바뀐 건 곧장이었다. 5장 뒤에선 자고 있는 내 모습이 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새벽 3시 촬영. 이번엔 자고 있는 나의 뒤통수였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설마 하며 다음 장을 넘겼다. 5장 뒤, 다음날 새벽 3시, 자고 있는 내 발밑에서. 5장 뒤, 다음날 새벽 3시, 자고 있는 내 머리맡에서. 5장 뒤, 다음날 새벽 3시, 자고 있는 내... 이게 뭐야? 거의 20장이 넘게 찍혀 있었다. 스마트폰을 사준 것은 약 1달 전.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 방으로 와서. 뭐해?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뒤에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고 있는 아이가 서 있었다. 빠르게 스마트폰을 뒤로 숨겼다. 자다 깼어? 내가 묻자 아이는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내 스마트폰 아니야? 아이가 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혼란이 왔다.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곧장 물었다. 우리 딸,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자고 있는 내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러자 아이의 얼굴은 잿빛으로 물들었다.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들킨 듯한 표정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왜 남의 걸 함부로 봐?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다.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뺏으려 안간힘을 냈다. 대체 왜 찍은 거지? 내 사진이 뭐길래?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공포에 질린 아이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아빠 사진을 대체 그동안 왜 찍은 거야? 그리고 자고 있는 사진은 뭐야? 어떤 이유인지 말해주면 돌려줄게. 끝까지 스마트폰을 사수하며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포기했다는 듯 스마트폰을 향해 뻗던 손을 내려놓았다. 이젠 울먹이고 있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야. 아이가 끝내 입을 열었지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누가 돌아와? 내 질문에 돌아온 답은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어. 매일 아빠가 하는 행동을 한 달 동안 전부 찍어달래. 그래야 돌아올 수 있대. 대신 아빠한테 들키지 말래. 들키면 영영 못 돌아온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단 말이야. 오늘만 끝나면 엄마를 볼 수 있었단 말이야. 아이가 오열하듯이 말했다. 나까지 눈물이 났다. 그랬던 거구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구나. 아이를 안아줬다. 이 작디 작은 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다. 아이는 내 품에 포개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나 또한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 문제가 뭘까? 이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 여보.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보고 싶어. 그날따라 손목이 저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아이가 이제 낳기 힘든 가정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 딸내미였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내가 죽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씩씩하게 잘 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좀 나이가 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주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자꾸만 내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아이네, 참 독특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보게 된 그 스마트폰 안에
내가 자고 있는 모습까지 새벽 3시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단순히 독특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기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이 사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30일 동안 나의 모든 사진을 이제 찍으면 자는 모습까지 포함해서 엄마가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야, 엄마한테. 그래서 이 주인공은 아이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서 저런 짓을 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글쎄, 우선은 글을 들으시는 분들은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사실 읽으시는 분들도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글자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문단으로 이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는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이유였다인데 그의 글씨가 조금 커요. 한 1포인트 정도. 다음 문단은 사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 갑자기 찾아왔다인데 거기에 사고의 사자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문의 첫 번째 글자만 떼서 읽으면 그, 사, 고, 가, 아, 빠, 때, 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낸 게 여기에선 교통사고가 났다라고만 써 있는데 사실은 밤 늦게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 위반의 차량에 그대로 치여서 숨지게 됐다고 했던 그 사고가 아빠가 범인이었던 거야. 아빠가 자기가 자기 아내를 죽였던 거죠. 그래서 이쪽 단문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한동안 그 사고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저렸다. 술은 기본으로 달고 살았고 병원까지 다녔을 정도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병원은 그냥 물리치료 같은 걸 위한 병원이 아니라 정신과였던 걸로 생각이 되죠. 왜냐면 그 뒤에 어느 날 곤히 자고 있던 아이의 모습을 보자 정신을 차리게 됐다. 나까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누가 책임지랴. 그런 걸 봤을 때 손목이 저렸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 글의 이제 끝맺음이 그날따라 손목이 저렸다라고 하는 게 아마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도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이가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뭐야? 엄마한테 들었다. 한 달 동안 아빠의 사진을 찍으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 사진을 찍은 거였다 라고 한 거였는데 이 사진을 찍은 게 30일 차가 되는 날에 들킨 거지. 딸한테 몰래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딸이 엄마의 귀신을 본 거죠. 그리고 엄마가 딸한테 부탁을 한 거야. 30일 동안 사진 찍으면 만날 수 있어.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약간의 어떤 의식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 남편의 사진을 찍으면 30일 동안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만드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죠. 근데 마침 30일 되는 날짜에 딱 들켜버렸으니까 미수에 그친 거야. 그래서 손목이 저리기만 했다 라는 걸 느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죽인 남편에게 복수하려는 원령기가 되어버린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량 자체가 꽤 긴데 사실은 막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으스스한 포인트가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바로 나폴리탄 괴담의 포인트죠. 나폴리탄 괴담들은 다른 귀신 나오고 뭐 어디 잘리고 이런 괴담들이랑 다르게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글에다가 주어지는 정보량 자체를 상당히 제한해. 그 제한된 정보를 읽는 독자가 알아가면서 으스스함이 느껴지는 괴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겉보기에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괴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나폴리탄 괴담의 매력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훌륭한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 아주 으스스한 이야기였네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메모리 리부트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어떤 글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건이 발생한 건 순전히 우연의 연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편입니다. 혹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법칙이죠. 이 말인즉슨 모든 사건은 필연에 의한 것이란 말입니다. 일어날 만했으니 일어났다 라는 것이죠. 다만 이번 사건만큼은 어떠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발생하고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철두철미하기에 확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저지르기까지 어떠한 작은 사고도 없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창문에 부딪혀 기절한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밟히지 않게 구석 한 자리에 조심히 놓아두고 갈 정도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그곳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평소 그런 것들의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은 제가 보더라도 그 현장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 장소를 청소하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당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획득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당신마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통해 누군가 당신을 음해하려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면 이 단서가 당신을 분명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때를 대비해 그들로부터 이것을 숨겨두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들의 존경과 질시를 동시에 받을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누군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동정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당신을 끌어내릴 기회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후자로부터 당신을 지키고자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기다림이 계속 이어지길 바랬지만 유감스럽게도 결국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게 단서의 위치를 물어봐 주십시오. 하지만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제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 하에 던져진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당신과 저는 어릴 적부터 보물찾기 놀이를 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놀이를 할 때마다
당신은 매번 제가 숨긴 보물을 찾지 못해 항복을 외치곤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당신에게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복할 때 외치던 그 문장을 제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저는 스스로를 잃게 될 것입니다. 무려 56년 만이군요. 당신이 갓난쟁이였을 적에 저 역시 처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삶을 살아갈 동안 저는 늘 당신 주변을 지키며 존재해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모실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타이머가 켜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앞서 언급했던 후자의 존재들에 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제 시간 또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서 모든 것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구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단서를 빨리 확인하십시오. 너무 늦어버리면. 반갑습니다. AI봇 011 모델의 가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읽었을 때 처음엔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주인공이 누군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된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아주 우연에 의한 것이었고 전혀 의도되지 않은 사건이었어.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 모시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 내가. 근데 점점 내용이 진행되면서 타이머가 켜졌다 라든지 스스로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 말하고 있는 화자가 결국은 어떤 류의 안드로이드인 것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미암았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결정적인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유죄로부터 유일하게 빼낼 수 있는 무죄의 증거를 이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시고 있는 대상이 범인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 증거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아마 그런 무리가 이 안드로이드를 재기동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글의 이름도 메모리 리부트죠. 그러니까 기억을 아주 초기화시키는 거죠. 네.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기억이 초기화가 됨에 따라서 그 모시고 있던 사람은 꼼짝없이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버린 이야기였네요.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어떤 맥락인지를 알 수가 없고 누가 말하는 건지도 심지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능동적으로 조각의 퍼즐을 맞춰가지 않으면 끝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식의 나폴리탄 괴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다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재구성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나폴리탄 괴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글이었다. 여튼간에 그렇고요.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알아봤어요. 당신이 다르다는 거.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과 처음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전 느꼈습니다. 당신은 다르다는 걸.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과 대화를 나눌 때 인간에 대한 심오한 관철, 인외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 들으면 빠져들어갑니다. 역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의 피와 뼈, 살은 아주 달랐어요. 역시 다른 인간들과는 달라요. 너무 맛있어. 역시 당신은 다른 인간들과 다릅니다. 당신을 좋아해요. 다른 인간들과는 맛이 다른 극상품. 역시 내가 고른 인간이야.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하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네요. 처음에는 남들과 다르다는 그게 느낌 같은 게 다르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식감과 맛이 다르다는 미친 내용이었네요. 뭐 이런 글들도 재미가 있죠. 반전적인 매력이 확 느껴지는 그런 글이니까요. 읽다 보니까 더 소름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짧은 하지만 강력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파쿠르 로드라고 하는 이름의 글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읽어보죠. 선생님께서는 파쿠르 로드를 아십니까? 그는 마치 공룡이나 로봇, 자동차 따위를 보는 어린아이처럼 파란 안광을 반짝이며 내게 물었다. 파쿠르 로드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혹시 파쿠르라는 건 들어보셨죠? 그 지붕 위로 건물 사이사이를 뛰어넘어 다니는 스포츠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위험하다고 뉴스까지 나오는 바로 그거예요. 파쿠르 로드라는 거는 그 파쿠르와 길을 뜻하는 로드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자면 파쿠르를 하는 길이란 뜻이 되겠네요. 파쿠르 로드를 설명하는 그에게 이미 그것은 흥미 이상의 것이 된 게 분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옅은 미소가 보였다. 이 파쿠르라는 게 좀 위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파쿠르라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찍다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뉴스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본 취미 중에는 그 윙슈트였나? 그거 다음으로 위험할 것 같네요. 네, 그쵸. 근데 이 윙슈트랑은 또 가장 다른 점이 굉장히 자유분방하다는 겁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윙슈트가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윙슈트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겠네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하는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장소요? 네. 윙슈트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건 지정된 장소나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쿠르라는 거는 따로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고층 건물의 옥상, 지붕 위, 가깝게 양쪽으로 붙은 벽, 아니면 뭐 창문,
계단, 심지어는 뭐 인공적인 구조물이 없는 숲에서도 나무 같은 걸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타기 시작하면 그건 파쿠르보다는 자연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타잔처럼요. 평소 같았으면 담당 환자의 길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지루한 일이었을 테지만 그의 이야기는 달랐다. 여기저기 상을 많이 탄 작가라고 했던가? 별로 좋아하는 장르의 소설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역시 사람을 휘어잡는 이야기, 뭐랄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필력이 느껴졌다. 아무튼 이 파쿠르라는 게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쿠르를 하면서 벽을 타고 보다 멀리 점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배운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파쿠르를 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들을 따라서 쭉 이어진 길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지에 이르면 이 파쿠르에 통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컨대 이 운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운전하시죠? 아, 네. 뭐 저야 성인 되고 면허 딴 뒤로는 뭐 20년 넘게 무사고 운전 중이죠. 보통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가던 길이 아니어도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겠구나 하고 대충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쯤 되니 정말 궁금해졌다. 40대의 깡마른 체격, 건물 사이를 점프로 왔다 갔다 하느니 두 팔로 자신의 체중을 버티며 벽을 기어 올라가느니 턱걸이는커녕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도 운동이랑은 담을 쌓고 살아왔을 것 같은 이 남자.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파쿠르에 열광하게 만들었을까? 뭐 흥미롭네요. 작가님께서는 요즘 파쿠르를 하시는 겁니까? 뭐 제가 뭐 정신과 전문이라서 전공은 아니지만 의사로서 이 민철 씨의 주치의로서 이 취미로 권장드리기는 힘든 스포츠인 게 사실입니다. 네? 아니요. 그냥 저는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쓴 책들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처음 뵀을 때부터 공포 미스터리 소설 쪽에는 영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뭐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공포 소설을 쓰는 일에 통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공포 소설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공간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래도 귀찮은 입원 환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억지로 누르며 상담을 이어갔다. 그러면은 그 보인다는 게 감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실제로 무언가가 보인다는 뜻일까요? 육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저 저기로 가면은 무슨 비현실적인 일이나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환영이 보이는 게 아니라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어두운 곳에서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침대 밑에 괴물이 숨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공포 영화를 보시거나 혹은 무서운 이야기 들었을 때 뭐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불안감에 불과하니까요.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쉽게 접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답답하다며 나에게 울분을 토해내듯이 설명했다. 저는 이 일을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무섭다라는 감정을 일반적으로 잘 느끼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든지 뭐 아니면 귀신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런 일로는 공포 따위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느껴져요. 어두운 곳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이 병원 건물로 예를 들자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 탄 뒤에 거울에 12번째 비치는 나를 바라봐선 안 된다. 아니면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3층 오른쪽 복도 맨 끝에 있는 왼쪽 방문을 열어서 안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불안감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불안감이 아니라면 그것은 호기심, 충동, 아주 강한 충동입니다. 마치 인지심리학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오 통설처럼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 떠오를 때마다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하면 안 되는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뭐 거울에 비치는 12번째 나를 보는 것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저희 건물 3층 창고에 들어가시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정 못 참으시겠으면은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하고 싶은 걸 너무 참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안 좋거든요. 아이고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퇴근을 해야 돼서 말이죠. 내일은 오후 2시쯤 어떠십니까? 나는 상담을 마무리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참 기분 나쁜 환자로구만. 나는 퇴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다. 3층 끝방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밤에 온 적은 없었을 텐데. 그보다 아까 또 뭐라고 했지? 왼쪽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뭐 12번째? 참 12번째면 애초에 뭐가 보이기나 해? 뭐가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온 환자와 그 환자를 상담하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한 이제 작가인 사람이 파쿠르 로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파쿠르라고 하는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죠. 어떤 담장 같은 거에 막 뛰어다니면서 최대한 빠른 경로로 어딘가를 가는 그런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열심히 하니까 의사가 이제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은 작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체격 같은 것도 운동을 전혀 할 사람이 아닌데 파쿠르에 빠졌나?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본인은 파쿠르를 전혀 안 한다. 난 그냥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다. 파쿠르를 잘하는 사람들은 파쿠르 로드라는 게 보인다는데 얼핏 봐도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견적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는 공포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이 파쿠르 로드 비슷한 게 나한테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떤 곳에 갔을 때 귀신이 나오거나 뭐가 터가 안 좋거나 음울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들이 바로바로 각이 나온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야. 자꾸 그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귀찮은 환자가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망상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조현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둘러대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이제 상대방이 막 예시를 드는 거지. 이 건물로 치면은 엘리베이터 맞거울 하면은 거울 하면서 계속 반사돼가지고 영원히 이제 피사체가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12번째에 보이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3층 복도 끝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자꾸 보인다 라고 어떻게 경고 비슷한 걸 한 거지.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콧방귀도 안 끼고 이제 돌려보낸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조하면서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다 있네 하면서 퇴근을 위해서 우연히 탔던 엘리베이터에서 아까 그 환자가 한 말이 떠오르니까 12번째 맞거울에 뭐가 있다고? 뭐가 보이기나 하냐 저게?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하면서 뭐가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신과 환자인 줄 알았던 그 환자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 건물도 이 병원도 뭔가 터가 안 좋은 곳이 두 군데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참 재밌습니다. 예. 파쿠르 로드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주 생경한 그런 개념을 선제시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낯선 개념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그 개념에서 심화된 어떤 것을 공포로 이제 결부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이 맛이 상당히 감칠맛이 있다. 아주 좋은 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글들 맛있네요. 그죠? 다음 이야기 바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날 먹은 음식이 되돌아온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잠들기 전에 먹은 음식들이 자고 일어나면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다. 저번 주에 어느 날 저녁을 먹지 못해 너무 배가 고파 늦은 밤에 먹었던 김치찌개도, 그저께 아버지가 오랜만에 사오셨던 치킨도, 어제 먹었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도, 잠들기 직전에 무언가를 먹고 잠에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먹었던 음식들이 먹기 전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되어 식탁 위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욕실에서 나오시다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괜찮아요, 엄마.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다음날 되면 식탁 위에 고스란히 원래대로 돌아와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신비로운 능력이 생겨버린 주인공인데, 어느 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타일을 밟고 미끄러져서 뭐 머리를 찧어서 돌아가신 거겠죠. 방법은 하나지. 엄마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어머니의 시신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끔찍하게 그지없는 이야기인데 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이런 개념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부터, 그 전날 먹은 음식이 되돌아온다는 개념부터가 좀 신박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거에 대한 자기만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의 경악, 이런 컨셉이 참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매우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역시도 되게 좋은 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5억 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5억 년 버튼을 아는가? 버튼을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떨어져 5억 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기억이 제거된 상태로 현실로 돌아와서 1,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흔하고 시시한 이야기. 그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똑같이 설명했다.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5억 년 버튼 이야기라면 이미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눈앞에 이 남자도 그런 글을 읽고 단순히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필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알고 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와서? 분명 나에게는 말을 걸었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던 남자.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와 어렴풋이 은은한 백합향이 나는 남자. 무엇보다 문이 아직 잠겨 있음에도 어딘가로 올라와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 나의 모든 오감이 지금 마주한 이 상황이 현실이며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다. 어차피 더 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나의 지난 20년하고도 몇 년은 의미 없고 부질없는 삶이었다. 나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생각이 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 한 번 배우면 웬만해서는 잊지 않는 능력은 삶에 있어 자극이 줄어들고 삶이 무료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끊임없이 더 깊게 생각하는 능력은 열심히 살아서 업적을 이룬다 한들 모든 인간은 죽고 잊혀진다는 의미 없음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10년, 100년, 1000년 전에 뛰어난 업적을 가진 역사 속 인물을 기억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30만 년 전 당신 누구보다 뛰어났던 한 호모사피엔스의 업적을 우리는 기억하는가? 우리는 그의 일생, 업적, 생김새,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모른다. 이러한 냉소적인 결론은 나에게서 살아간다라는 행위의 의미를 빼앗아 버렸다. 눈앞에 5억 년 버튼을 둔 나는 그저 궁금할 뿐이었다. 인간이 5억 년의 시간을 산다면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고민 끝에 나는 대답했다. 1000만 원은 필요 없습니다. 남자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흥미를 잃은 표정. 무미건조해진 얼굴이 5분 전에 나와 닮아 있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의 제 기억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웃음. 남자가 웃기 시작한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나지 않는다. 그저 끔찍할 정도로 기괴하게 뒤틀린 입꼬리가 하늘에 닿을 듯 끝없이 올라갈 뿐이었다. 나는 마치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처럼 기대감에 가득 찼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기대되고 기대돼서 황홀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5억 년 동안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 1년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모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5년이면 아주 훌륭한 문학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10년이면 유명한 수학 난제를 풀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50년이면 내 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100년째에는 이해를 넘어서 모든 신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될 수도 있겠지. 500년이면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1000년이면 나만의 독자적인 언어를 창조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5000년 동안 만든다면 나 혼자 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 10,000년이면 나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새로운 신인류로 진화할 수도 있다. 10만, 100만, 1000만, 1억 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5억 년.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은
고생대 초기 캄브리아기였다. 육지는커녕 바다에서나 살던 삼엽충 따위의 것, 거기서부터 생명체는 5억 년이란 시간 동안 인류에 다다랐다. 그 안에서도 원시 포유류에서 인간이 되기까지는 6천 년이 채 안 걸렸지. 어쩌면 나는 시타르타처럼 열반에 들어 정신적으로 초월한 신적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의 평균 뇌 사용률은 10% 미만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10분지 1밖에 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요즘 들어 낭설이라는 의견이 주된 여론이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무래도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걸 100%, 아니, 시간이 충분하니 이 한계를 넘어선다면 우린 그걸 더 이상 같은 인간의 범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아직 한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과연 저 남자가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냥 하던 일을 하면 그만이다. 아니, 아무래도 이대로 죽진 못할 것 같다. 안 된다고 하면 기억을 지워도 되니 버튼을 누르게 해달라고 할까? 아쉽지만 그래야지. 그래야겠지. 그가 대답한다. 원하는 대로. 눈으로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올라간 입꼬리로 그가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황홀감에 젖어 버튼을 향해 손을 뻗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일단은 5억 년 버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일본의 인터넷에 올라왔던 한 만화예요. 이 주인공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 사람이 이런 빨간 색깔 버튼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5억 년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5억 년 동안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졸림도 느끼지 않고 그저 당신만 온전히 살아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5억 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지금의 현생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됐을 때는 5억 년 동안의 기억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당신에겐 찰나처럼 느껴질 것이다. 대신 이 버튼을 누르면 1,00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 주인공이 그걸 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지. 일단 버튼을 누르면 기억이 지워진다고 하니까 나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 단 1초도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를 몰라. 기억을 지워버리니까. 하지만 다른 의미로 봤을 때 내가 5억 년을 버티는 것도 맞는 말이야. 기억을 지우기 전까지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주인공의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요? 하면서 버튼을 눌러 삑 하고 그랬더니 자 여기 1,000만 원입니다 하면서 돈을 바로 주는 거야. 그 친구가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또 보면서 아니 저렇게 찰나의 순간이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났고 그냥 마치 버튼 누르고 1,000만 원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사람 봤을 때. 그래서 저도 누르겠습니다 해서 딱 눌렀는데 이제 만화의 시점은 5억 년 동안에 이 사람한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을 잃기 전까지의 모습. 처음에는 어떤 생각 같은 것들도 하고 했지만 점점 미쳐가는 걸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몇만 년 동안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무의미한 그런 연들을 계속 보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자기 이빨을 하나 뽑아. 그래서 무수하게 반복되어 있는 그 타일 같은 게 막 박혀있는 땅에다가
자기가 알게 된 어떤 것들을 막 적어내리기 시작해.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5억 년의 시간이 딱 되는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이 지워지면서 현실로 돌아와 버려. 그리고 태연하게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이 나요. 그런 되게 뭔가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특유의 만화의 분위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상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죠. 만약 나라면 저 버튼을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토론들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많은 심리학 교수분들이라든지 정신의학과 교수님들도 누르는 게 맞냐 안 누르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5억 년 버튼이 지금 이 방금 읽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이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누르는 게 이득이란 생각을 한 거야. 1,000만 원 때문이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은 통달할 수 없는 개념적인 어떤 지식의 반열, 여기에 올라가는 게 너무 매력이 느껴져서 누르기로 한 거죠. 근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 내가 5억 년을 버티고 돌아오는 동안에 내 기억을 지우지 않을 수 있냐. 난 1,000만 원도 안 받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랬더니 남자가 씩 웃으면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런 기괴한 사람이 있다, 5억 년 버튼을 누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말미쯤에 갔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약 저 남자가 요구사항을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근데 아쉬우니까 이대로 죽진 못할 것 같다. 안 된다고 하면 기억을 지워도 되니까 버튼을 누르게 해달라고 할까?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기억을 안 지우고 1,000만 원을 안 받는 대신에 5억 년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하는 그 요구사항을 이 사람이 안 들어준다고 해도 그냥 눌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다시 한번 황홀감에 젖어 버튼을 향해 손을 뻗는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기억이 지워진 거야. 갔다 온 거예요 벌써. 5억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너무 좋겠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미 했어. 5억 년 전에.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5억 년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영원한 무한의 순례에 이제 갇혀버린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기괴하죠.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5억 년이란 시간이 주는 압도적인 양감이 있죠. 우린 지금 뭐 10년, 20년도 길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데 1,000년을 하물며 어떨까? 10,000년은 어떨까?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럼 1억 년은? 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5억 년이란 시간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긴 시간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 시간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포감을 내가 갔다 왔다는 기억조차도 모르는 채 다시 두 번째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거기서 오는 약간 황폐한 느낌이 주는 기괴함이 분명히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나폴리탄 괴담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죠.